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일산백병원 산부인과에 있는 고조환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전문 분야가 산부인과는 굉장히 다양해요. 사람들이 산부인과 굉장히 그냥 부만을 다 받고 모든 걸 다 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 전문 분야가 좀 또 틀리게 있는데 산부인과 자체가 워낙 넓은 범위예요. 그러니까 뭐 내과가 그렇게 넓듯이 산부인과도 상당히 넓었고 외과도 그렇고. 근데 이제 산부인과는 갈라지질 않았죠. 지금까지 계속 갈라지지 않고 그 과가 그대로 유지된 거고, 내과는 소화기 내과, 순환기 내과, 무슨 뭐 내분비 내과 다 갈라졌죠. 그래서 저희 산부인과가 굉장히 범위가 넓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부인 종양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 종양이라 하면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자궁암, 난소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강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할까 하다가 전체적인 부인암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그거 너무 광범위하고요. 뭐 진짜 수박 겉핥기로 훅 지나가다 말 것 같고, 여러분들 뭐 다 아는 내용들 지겹게 듣고 싶지도 않으실 텐데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좀 더 스페셜하게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한 게 자궁경부암입니다. 자궁경부암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부인암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관심이 제일 많은 분야고, 사실 산부인과 의사의 입장에서도 제일 관심 있는 것이 뭐냐면 자궁경부암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서, 게다가 또 백신까지 나왔죠, 최근에는.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백신에 대해서 궁금한 거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사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뭐 질문하시면 제가 다 받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1시간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는 한 30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래 이제 나머지 한 30분은 여러분들의 모든 질문을 제가 다 받고 내가 아는 내용들은 전부 다 지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왔으니까요. 저는 몇 명 안 오신다고 그래서 몇 명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커피나 한잔 하면서 서로 얘기나 할까 했더니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오늘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편하게 들어주세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인암이라는 게 다양합니다. 자궁경부에 생기면 경부암이고요. 요거 이제 그럼 자궁체부라고 그래요. 사실 자궁경부암은 경부라고 해서 목경자입니다. 자궁의 목 부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목 쪽에 있는 암이 자궁경부암이라고 그러고요. 자궁 이쪽에 있는 것은 자궁체부암이라고 합니다. 체부암에는 뭐 육종도 있고 다양한 게, 제일 많은 게 육종이죠. 근육에 생기는 걸 육종이라고 하고요. 자궁 내막이 있죠 또. 그러니까 내막에 생기는 건 내막암이라고 하는 거고요. 난소에 생기면 난소암이라고 합니다. 난소는 2개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리고 나팔관이 있죠. 나팔관은 이제 나팔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나팔관인데, 이 난소에서 배란이 됐을 때 난자가 톡 하고 튀어나오면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팔 모양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것 같이 형성되어 있는 게 나팔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난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걸 난관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이렇게 자궁경부암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왜 우리나라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왜냐하면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는 미리 진단하고 미리 처치를 할 수 있어서 예후에 좋은 암이 되기도 해요. 게다가 요즘은 백신도 나왔고요. 그래서 경부암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만 오늘은 말씀드리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음은 이제 난소암하고 자궁내막암. 요즘 자궁내막암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환자를 보다 보면은 경부암은 많이 줄었는데 내막암이 상당히 많아요. 내막이 두꺼운 사람들, 출혈이 있는 분들이 오면은 내막이 두껍고 검사해 보면 딱딱딱 암이 나와버려요.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조금 걱정됩니다, 우리나라. 내막암의 특징은 원래 이 지방질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 많이 생기고, 좀 선진국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부암은 좀 후진국병이에요.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선진국으로 가면서 그런 건지 내막암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다음 기회가 된다면 내막암도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필요한 얘기거든요. 자, 다음 이제 암의 성질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통제불능입니다. 지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세포들이고요.
세포는 자발적으로 지가 알아서 커요. 제가 이만큼 크려면 저는 지금 60년까지는 아닙니다. 50년 조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50몇 년 동안 이만큼이 자랐어요. 근데 암세포는요, 1년이면은 벌써 뭐 수박만하게 커져요, 폭이. 그러니까 지 멋대로 크는 데다가 자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숙 결여, 기능을 상실해.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자라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들을 죽여버리죠. 게다가 기능 파괴하니까 뭐 당연히 뭐 신장 망가지고 뭐 간에 생기면 황달기가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정상적인 신체 기능 상실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궁 경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는 이걸 매일 봐요. 그러니까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이렇게 보고 시진이 있고 저희가 촉진이 있고 또 이제 다른 검사들을 하죠. 근데 시진을 꼭 하거든요. 눈으로 봐서 어느 정도는 판단이 돼요. 이거는 너무 깨끗한, 너무나 예쁜, 저는 예쁘다고 표현을 합니다. 경부가 아주 예쁜 그런 경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깥 부분이고요. 안쪽에 내경부가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경부는 사실 여기서 안 보이는 거죠. 조금 보이다 마는 거죠. 생리를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자궁 경부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놈이 이제 암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암이에요. 울퉁불퉁하게 생기고 자궁 경부 쪽이 여기 입구가 보이긴 합니다만 그 주변으로는 다 세포가 변해 있죠. 이미 이게 지금 보면 화이티시하게 변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색깔을 변하게 한 이유는 루골이라고 하는 루골이라고 해서 그 아이오다인입니다. 아이오다인으로 염색을 해요, 저희가.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보통은 이렇게 염색이 잘 돼야 돼요. 브라운 색깔로. 여기는 정상적인 세포죠. 질세포는 깨끗해요. 근데 자궁 경부에 암이 생기면 이렇게 염색이 안 되고 브라운 색깔로 안 변합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브라운 색깔로 변하게 하고 본 거예요. 이 그림이. 이제부터 제가 너무 지겨우실 것 같아서 강의를 하는 거는 좀 계속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진짜 듣는 사람이 너무 고역입니다. 그러니까 졸리실 것 같고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 그냥 문답식으로 한번 좀 만들어 봤어요. 의학 발전이 많이 되고 나서 그리고 생활 능력도 향상됐기 때문에 경부암이 걸리는 여성들이 많이 줄고 걱정도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에 대해서 저는 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부인암이 지금 1위를 차지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한 10년 전서부터인가 5위로 뚝 떨어졌어요. 사실은 그렇게 떨어진 이유가 잘 돼서가 아니고요. 그만큼 없어져서가 아니고 사실은 뭐냐 하면은 통계를 낼 때 상피내암이라고 그래서 연기암이라고 옛날에 얘기했었어요. 연기암이라는 게 있는데 상피내암을 암세포는 암세포니까 근데 파고 들어가지는 않은 암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래 암으로 통계상으로 넣어놨었는데 상피내암은 그렇게 예후에 나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피내암을 요즘 통계에서는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뚝 떨어지게 5위로 떨어진 거죠. 사실 빈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물론 최근에는 좀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자궁 경부암의 발생 빈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조그맣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는 이만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요만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빨간 색깔은 주로 이제 암이 많이 생기는 나라들이고요. 대부분 이제 후진국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간에서 또 떨어지는 정도예요. 그렇죠? 색깔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궁 경부암 발생 빈도가 적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직은요. 그 중국이 특이하게도 녹색에 들어가죠. 빈도가 아주 적은 미국하고 선진국하고 똑같은. 근데 이것은 이제 중국이 워낙 나라가 땅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통계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번 인구 센서스 조사를 시작하면은 10년 동안 조사하고 10년 후에 다시 한번 하려고 하면은 그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잖아요. 다음 센서스 할 때가 온대요. 끝나면은 그 정도로 뭐 어디에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뭐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발생 빈도를 믿지는 못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생 빈도가 많다는 거는 뭐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2002년도 좀 오래됐습니다만 암 등록 사업을 했던 건데요. 자궁 경부암이 2위였었죠. 그랬다가 그것이 5위로, 그러니까 경부암이 5위로 뚝 떨어지게 된 건 상피내암이 포함됐기 때문에, 상피내암이 빠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자궁 경부암은 유전적 질환이라서 부모가 걸리면 자식들도 또 걸릴 위험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막 그러신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궁 경부암을 아빠는 아닙니다. 엄마가 알았다고 해서 그 자식이 그 다음에 찾아왔어요, 저한테. 엄마가 자궁 경부암이라서 자기도 걱정된다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적 암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난소암이라든지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위암 혹은 대장암, 그거는 이제 연관성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 가족성 유전암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따로 보셔야 될 겁니다만 지금 이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노입니다, 결국은. 결국 무엇 때문인가? 원인은 HPV라는 바이러스예요. 이제는 바이러스라는 게 거의 확립이 됐어요. 옛날에는 암이 생기는 원인을 전혀 몰랐었죠. 뭐 유전적인 것도 있지 않을까? 뭐 환경적인 거 있지 않을까? 환경적인 것도 결국은 바이러스 때문이었던 겁니다. 한번 볼까요? 위험인자를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조기에 성경험이 있는 사람, 제가 후진국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저 아실 거예요. 성경험이 좀 빠른 사람, 다산, 그리고 조혼, 빨리 결혼한 사람, 성생활이 좀 난잡했다,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 면역 상태가 저하되어 있다, 그리고 만성 경부염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손상을 자주 받았던 사람들. 여기에 또 인유종 바이러스, 아까 얘기한 HPV라는 바이러스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다 관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궁 경부암은 출혈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만 진찰을 하면 되는가? 물론 이거는 노예요. 여러분들 뭐 이건 노라는 건 미리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출혈이 있다고 그랬죠. 출혈만으로 어떻게 알아요? 사실 이거는 자각 증상이 없어서 출혈 없는 사람들도 암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자, 초기 증상 한번 볼까요? 자궁 출혈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무증상이 20%나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그냥 암이 있었는데도 몰랐던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감염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경부암에 대한 백신도 없다. 이거는 노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니까. 이미 백신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주사 혹시 백신 맞으신 분 계세요? 여기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꽤 많으시네요. 한 반은 되시네. 이 백신이라는 것은 지금 결국은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한,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 백신은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결국은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암도 예방할 것이다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임상시험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암이 되는 데까지는 얘기하자면 한 몇십 년 후에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나서 20-30년은 있어야 이제 암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를 기다려야 임상시험이 끝나요. 이 백신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한 10몇 년 됐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데이터가 없어요. 그 대신 자궁 경부암이 되기 바로 전 단계에 이형세포라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형세포에서는 1, 2, 3가 있는데 2부터 2, 3는 암이 되는 단계로서 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의 이형세포의 발생 빈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효과가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백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그 정도는 그냥 지식으로 알고 계십시오. 누가 또 그런 얘기하면 무식한 놈 그러고선 얘기 좀 해줄 수 있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부암을 예방하려면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성생활이나 개인 청결이나 금연도 관계가 되겠죠. 면역력을 증가시키니까. 그리고 이제 경부암 선별 검사.
또 한 가지가 이제 백신이죠. 여러분들 반 정도는 맞으셨다고 하니까 이 백신에 대해서는 이 인유종 바이러스나 HPV 바이러스는요, DNA 바이러스예요. DNA가 하나가 또 가운데 핵으로 들어있고요. 그 주변으로 단백질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 DNA는 성질 발현을 하는 기관이지만 대부분 얘를 알아낼 수 있는 항원의 역할은 바로 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그 단백질을 얘를 없애버리고 성질 발현은 되지 않게끔 하고 단백질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백질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체가 만들어지겠죠. 내한테 바이러스가 들어온 줄 알고 내 몸에서는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백신이거든요. 자, 다음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나이 많은 여성들에게만 발생하는가? 이거는 사실 맞는 소리였어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젊은 여성들도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젊은 여성들이 또 안 좋은 건 뭐냐면 이런 분들이 암 예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은 젊은 사람이 암이 생겼다, 경부암이 생겼네, 굉장히 빨리 생겼네요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보면 한 달, 두 달 후에 갑자기 여기저기 전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림파절 전이가 막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젊은 여성인 경우는 특히 더 저는 신경을 또 많이 씁니다. 이거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또 많고 사실 또 그런 논문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암 검사는 그럼 언제 하면 좋겠는가? 처음에는 성 접촉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검사를 계속 하라고 돼 있고, 그렇지 않다면 18살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처음에 2년간은 매 6개월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평생 동안은 뭐 매년 1년에 한 번씩만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은 이제 캐나다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보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보통 그냥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세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검진 무료로 저희가 하고 있죠. 그건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사실 큰 문제가 없으면 2년에 한 번씩 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2년에 한 번씩 하세요 그러면은 3년에 한 번씩 오시고 3년에 한 번씩 하면 또 5년에 한 번씩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자궁적출을 하고 나면 안 해도 되는가? 뭐 안 해도 되겠죠. 경부가 없으니까. 경부암은 안 생기니까. 하지만 일단은 공짜로 하는 건데 뭐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경부 쪽에서 세포를 얻는다고 세포를 얻으면은요, 거기에서 질암이나 외음부암도 같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흔하진 않지만 굉장히 드물죠, 그 암은. 근데 그런 것들도 발견되기 때문에 자궁을 적출을 했다 하더라도 질이나 외음부까지 자르는 건 아니거든요. 경부까지만 자르지.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걸 저는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근데 굳이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경부암은 안 생길 테니까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포 조직학적 진단 방법은 뭐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시는 것들입니다. 팝스미어라고 해서 파퍼니콜로라는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1940년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를 하고 나서는 자궁 경부암이 뚝 떨어지게 됐어요. 그 빈도가. 그러니까 파퍼니콜로라는 사람이 팝스미어라는 걸 만들어내서 이걸 해왔는데 이게 또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943년도에 파퍼니콜로가 했는데 그래서 이제 50년간 암 발생률이 미국에서 60%가 감소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죠. 장점이 간단하고 아주 그냥 간단해요. 자궁 경부 아까 보였잖아요. 그 경부 부분을 이렇게 긁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검사를 해보는 거고요. 간단하긴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바로 판독이 주관적이고 또 위양성, 위음성률이 매우 높아요. 이거를 빨리 해서 빨리 보게 되면 모르겠는데 드라이 돼 버리면 말라버린다든지 뭐 사람들 많으면 막 마를 수도 있죠. 세포를 제대로 잘 얻지를 못해서 적게 얻는다든지 아니면 피가 묻어 있었고 피 때문에 그게 섞여서 나오면은 잘못 보여요. 그게
양성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음성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짜 양상, 가짜 음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인데도 암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암이 아니었는데도 암같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따 액상세포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팝스미어라는 건 이런 걸로 하는 건데요. 옛날에는 그냥 귀 후빌 때 쓰는 이 면봉 있죠? 이 면봉으로 간단히 했었는데 면봉이라는 게 흡수를 해버려서 세포를 많이 못 보게 돼요. 그래서 브러쉬를 사용하게 됐죠. 근데 브러쉬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내경부도 검사하고 외경부도 해야 되는데 내경부 긁어내는 건 좋은데 외경부도 한번 긁어서 검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에다가 옆에다가 플레이트를 하나 더 댄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긁어서 또 두 번 검사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요즘 최근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궁 경부암을 받으려면은 세포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깨끗이 하고 가야 되겠다.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계속 아니라고 했으니 아니겠죠, 뭐.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질세척을 해버리면은 세포가 잘못 나올 수가 있어요. 게다가 또 세포를 많이 얻어내야지 정확하게 검사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닦아내버리니까. 그리고 저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냉도 저는 체크를 하거든요. 눈으로 보면은 냉이 있다 없다 색깔도 보고 어느 정도는 이걸로도 눈으로도 아까 시진 촉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진으로 어느 정도 체크가 가능한데 다 닦고 오시면 진짜 평소에 깨끗하게 지내시네요.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어떤 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냉이 어떤지 질 쪽에 어떤 안 좋은 세포가 있는지 그거를 보러 온 건데 저한테 깨끗하게 보이려고 온 건 아니시잖아요. 근데 다 닦아 오시면은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오시면 다 소독하거든요. 나중에는 선생님들이 다 안 검사도 하고 냉도 보고 냉보다가 냉 채취해서 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드넬라 바자날리스 여러분들 들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드넬라 균 같은 거는 생선 썩은 내가 난다 그러거든요. 생선 썩은 데 나고 냄새 맡아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트리코모나스라는 기생충 같은 경우는 물같이 보이고요. 딱 보이면 물같이 이렇게 흘러요. 보면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시진으로 확인하고 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닦고 오지 마세요. 외래 볼 때는 그냥 오시고 그리고 나면 다 또 소독까지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임제 같은 거 혹시 사용하신다면 그것도 삽입하지 마시고 생리 기간 중에는 가능한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섞여 있으면 아까 얘기했죠. 피 때문에 세포가 잘못 나올 수가 있어요. 겹쳐지면. 근데 요즘은 액상세포 검사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액상세포 검사라는 걸 하기 때문에 액상세포 검사는 뭐냐면 세포를 얻어다가 브러쉬는 똑같은 거 이용합니다. 그래서 브러쉬를 얻어서 그것을 물에다가 예를 들어 액체에다가 메디아인데요. 액체에다가 그냥 섞어버리는 거예요. 막 섞어요. 섞으면은 나중에 그걸 가지고 원심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막 돌리면 원심 분리가 돼서 세포가 이제 무게에 따라서 쫙 배열이 돼요. 나열이 되고 그 중에서 혈액은 혈액대로 빠지게 만들고 자궁 경부 세포들만 따로 얻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양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생리 기간에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할 수 있는데 옛날 방식의 그 파퍼니콜러, 팝스미어 이런 경우는 겹쳐져 갖고 잘못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거고요. 경부 도말 검사를 해서 이렇게 세포를 얻어 갖고 보는 거예요. 옛날 방법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리퀴드 베이스드 사이톨로지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액상세포 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세포를 그러니까 세포를 많이 얻으면 많이 얻을수록 좀 더 정확해집니다. 그렇겠죠? 원래 통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집단이 많을수록 모집단에서 이제 표본이 많을수록 모집단에서 표본이 많을수록 더 정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얻을수록 더 정확한 세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포를 많이 얻어갖고 그런데 그걸 의사들이 그걸 다 보려면 하나하나 세포들을 다 봐야 되는데 100개, 200개를 다 보고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그래서 컴퓨터라이즈 시킨 거예요. 오토마틱 사이톨로직 스크리닝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은
핵과 세포질의 그 두께에 따라서 이제 암세포가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색깔과 형태를 보면서 컴퓨터가 알아서 요거는 암 같아. 그러고선 그런 것들만 딱딱딱딱 모아갖고 딱 모아놓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의사는. 판독만. 그것만 판독하면 훨씬 빠르죠. 많은 양을 볼 수 있고 빨리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바뀌게 됐고요. 요즘 또 DNA 테스트가 최근에 많이 생겼죠. 그래서 DNA도 같이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더 정확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를 진단하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별검사만으로는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가? 요거는 사실 yes, no를 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선별검사만으로, 선별검사, 이게 시험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만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게 좀 애매한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별검사를 하면은 분명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는 있는데, 그것만으로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는 이상세포를 발견하거나 암을 초기에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자체가 원인을 예방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은 아까 얘기했죠? 바이러스라고. 그 바이러스를 미리 막지는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세포가 변한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더 변해서 이형세포에서 암이 되는 데는 블록을 걸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원인 인자까지를 예방하는 방법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면역의 원리에 따르면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는 여성들은 또 다시 감염이 될 이유가 없다. 항체가 있을 테니까, 생겼을 테니까 감염이 되지 않을 것 같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는 조금 모르실 것 같아서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염이 되었다 하더라도요, 다시 재감염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게 이 인유종 바이러스예요. 특징이 또 인유종 바이러스 자체가 한번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항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면역학적으로 봤을 때 점막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혈액 내에서 생겼을 때, 혈관 내에서 생겼을 때는 항체가 만들어지고 쉽게 항체가 늘어납니다. 근데 점막에서 생겼을 때 이 바이러스는 항체가 바로바로 생기지 않고 안 생기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래서 다시 재감염이 되는 사람은 꽤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바이러스의 종류가 인유종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알려진 게 패밀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패밀리가 100종이 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두 개가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항체만 생기지 또 다른 A형에 대해서는 반응을 못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도 걱정 많으실 거예요. 지금 아마 바이러스 검사를 하신 분들이 이 중에 꽤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나서 내 몸에 지금 고위험군 바이러스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6개월에 한 번씩 오세요. 1년에 한 번씩 오세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안 없어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바이러스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는 지구상에 아직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나 간염 바이러스나 감기 바이러스나 독감 바이러스나 자, 지금이 한참 유행을 떨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 이런 바이러스들이 전부 보면은 이겨낼 수 있는 약이 있나요? 약은 사실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항바이러스제라고 해서 나온 게 있긴 있죠. 에이즈도 그렇잖아요. 근데 완벽하진 않잖아요. 바이러스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계속 변형을 시켜요. 이놈들은.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항체가 만들어지게끔 항체를 만들어지는 그 약제들을 만들어내면 걔네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반응을 해갖고 그거를 넘어가는,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조직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DNA가 다시 바뀌게 돼요. 계속 발전을 해요. 바이러스는 조그맣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사람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바뀌기는 어렵잖아요. 근육 하나 만들려고 한 1년, 2년을 해도 잘 안 만들어지죠. 근데 바이러스는 쉽게 변해요. DNA가 조금씩 변형되면서 그걸 피해가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이기는, 그러니까 항바이러스제는 참 만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내 몸에서 이겨내야 돼요. 면역력이, 내 몸에서 내 몸의 면역력이 이겨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통상 1년 정도 지나면 1년 반쯤 되면 80%가 소실된다고 돼 있고요. 1년 정도 지나면 75% 정도가 저절로 없어진다고 돼 있어요. 내 몸에서 이겨낸다는 거죠. 한 90, 그러니까 2년 정도, 완전히 더 기다려서 2년 정도 되면 한 85% 정도는 소실된다고 돼 있습니다. 나머지 근데 15%는 계속 유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계속 유지가 돼요. 그게 문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장이 안 좋아서 뭐 신장 이식 받은 사람들, 뭐 간 이식 받은 사람들, 이런 분들 면역 억제제 쓰죠. 바이러스 한번 생기면 안 없어지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 보통 1년 반이면 80% 정도는 소실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안 없어지고 계속 있는 분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바이러스 있다고 해서 다 암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보다 좀 바이러스가 있는 분들은 좀 자주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검사를 그냥 계속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궁경부암은 아까 처음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다른 암하고 달라서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암이라고 그랬죠. 백신 때문에만은 아니에요. 그건 한 가지가 뭐냐면 중간 단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에서 암이 되는 암세포까지 중간 단계라는 게 이형세포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스쿠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초기 단계, 가장 초기를 아스쿠스라고 그래요. 아스쿠스의 약자가 ASCUS잖아요. Atypical Squamous Cell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Undetermined Significance. 중요한 걸 알 수가 없는, 정말 중요한 건지 중요한 세포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Atypical E형 스쿼머셀, 평편세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E형 평편세포는 있는데 얘가 진짜 중요한 세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애매한, 저는 그냥 럭비공이라고 표현을 해요. 럭비공과 같아서 어디로 튈지, 툭 떨어뜨리면 여기로 튈지 모르는 거죠.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암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세포가 이제 아스쿠스라는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로우 스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우 스쿼머스 인트라 에피셀라 리전이라고 그래갖고, 로우 스틸이라는 건 뭐냐면 스쿼머스 인트라 에피셀라 리전이라는 게 세포의 이형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형 세포에서 로우, 낮은 위험도의 로우 스틸이다. 그 다음이 이제 하이 스틸이라고 그래요. 하이, 높은 위험도의 이형 세포다. 그 다음이 이제 암이 돼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있어요. 다행히. 거기서 블록을 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있다, 내 몸에서 이겨내질 못하고 있어. 바이러스는 계속 나와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건 아닌 것이, 계속 그걸 보고 있다가 암이 되기 전에 로우스릴에서 하이슬대, 아스코스에서 로우스릴대, 그럼 조직 검사해보고, 로우스릴에서 하이슬대, 그러면 원추절제해서 잘라버리고, 뭔가 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중간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뭐 너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또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뭐 이렇게 계속 추적 관찰만 하면 암이 되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HPV에 감염된 여성들은 많지가 않다. 그렇다면 걸렸다면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너무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죄책감을 갖거나 우울해하지는 마시라고 제가 여기다 이 얘기를 한 건데요. 성생활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80% 정도는 한 번은 감염이 되었대요. 되고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감염 중에서도 50% 정도가 이제 발암성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페인이 1.4%, 각 나라마다 다 틀린데 HPV 감염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스페인이 1.4%, 나이지리아가 25%, 그 정도 돼요. 물론 뭐 지금은 또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도 통계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8.5%, 젊은 여성의 경우는 15%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생에 한 번 정도는 감염됐을 분들은 80%라는 거, 그걸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여성들의 HPV 유병률인데 이게 이제 2006년도에서 2011년도 사이에 5년 동안 조사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도 비교적 최근 겁니다. 데이터가. 18세에서 29세 사이. 왜 18세에서 29세 사이가 제일 많을까요? 한 반 정도 나오죠. 이때가 가장 성생활이 활발한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제일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70에서 79세 사이도 또 높아져요. 그래서 2번 높아지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해답은 없습니다. 왜 이게 높은지는. 어쨌든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HPV는 고위험군, 저위험군 이렇게 나눠진다고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HPV입니다. 자, HPV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제가 안 했죠. HPV는 이제 바이러스 얘기하는 건데요. 바이러스는 모든 게 다 암이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위험군의 바이러스가 따로 있고요. 그 고위험군의 바이러스가 한 16개, 어떤 사람들은 20개, 적게 잡는 사람들이 12개, 이 정도 잡고 있는데요. 그 패밀리 한 100개가 넘는 그런 패밀리 중에서 한 15개, 16개 정도는 암을 유발하는데 고위험군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이 고위험군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다 자궁경부암에 걸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가? 그 당연히 아니죠. 네,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생기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위험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생긴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위험군 HPV 감염이 있던 사람들은 아예 감염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한 200배 정도 확률이 더 높게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암에 이미 걸린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경부암이 이미 걸린 사람들에게 한번 바이러스가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해 봤더니 99.7%가 바이러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놈이 문제구나라고 알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제 입장에서는, 의사 입장에서는 0.3%는 그럼 뭔가? 그러니까 여기서 바이러스가 없어도 암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만 차단한다고 해서 암이 안 생기는 건 아니라는, 그것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은 그것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HPV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질도말 검사는 이제 할 필요가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HPV 검사는 암을 이제 예측하는, 앞으로 이것이 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가를 보는 정도의 예측 인자는 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암 세포를 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검사 방법이라는 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궁경부암 치료에서 수술이 아니면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제가 붙여놨냐면요. 혹시 여기서 경부암 있으신 분이 혹시 치료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제 환자들이 다 암 환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부암 환자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수술을 못 한다고, 처음에 오셨을 때 수술이 아니라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하자고 말씀드리면은 막 통곡을 하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술을 못 한다고 하면은 많이 번진 거는 맞아요. 그건 맞는 소리죠. 그러니까 병기로 따졌을 때 우리는 병기라고 그래요. 병기가 1기부터 4기까지 있는데 1기 말까지는, 그러니까 2기 초까지는 이제 수술을 합니다. 근데 2기 말서부터는 수술을 하면은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칼을 대면은,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암이라는 거는 손 대면 안 되는 거야 그랬어요. 칼 대면 빨리 죽더라.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맞는 소리예요. 그 당시에는 전부 3기, 4기에서 발견됐거든요. 얘네들이 증상이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증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늦게 배가 아프거나 어디가 문제가 있거나 눈이 허해지거나 피가 나거나, 이때 와보면은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3, 4기 때 발견됐기 때문에 칼을 댄 족족 빨리 죽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2기 초까지만 수술이 가장 의미가 있어요. 2기 말서부터는 수술을 하면은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우죠. 그래서 의미도 없고, 그래서 2기 말서부터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시는지 이렇게 막 통곡을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방법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병기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되는 거고요.
수술을 만약에 그러니까 수술을 그러니까 병기에 따라서 결국은 예후가 달라지는 것뿐이지 일기 말도 방사선 치료만 하기도 합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방사선 치료하는 거하고 수술하는 거하고 효과는 어떤가? 거의 같아요. 근데 왜 그러면 수술하는가? 수술을 하면은요, 수술하고 나서 만약 재발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방사선 치료할 수 있는 또 근거가 되고 이게 저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근데 방사선 치료를 먼저 처음에 때렸던 사람은 재발하게 되면 수술하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술의 의미가 있는 게 그런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수술하고 나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게 진짜 맞는 조직인지, 그리고 또 어디까지 전이가 됐는지도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병리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게다가 수술을 하면은 보통 이제 방사선 치료는 전체를 받기 때문에 그 주변을 난소의 기능까지 뚝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수술하는 것은 수술 그 부분만 하기 때문에 난소를 살릴 수도 있거든요. 난소는 굳이 떼지는 않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뗐었어요. 모든 거 다 크게 떼고 이렇게 크게 했습니다 그러고 자랑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자궁경부암은 난소를 굳이 떼야 될 어떤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소까지 전이 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CT나 MRI나 뭐 그런 데서 방사선학적으로 혹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떼겠죠. 조직 검사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난소의 기능을 살릴 수 있다는, 호르몬이 내 몸에서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먼저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할 수 있는 범위는 2기 초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기 말서부터는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하게 되는데 그렇게 예후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도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경부암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옆에 계시면, 그리고 또 가족 중에 계시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치료 방법 다양하다고 그랬고요. 자, 백신. 그러니까 백신 접종한 사람들은 그럼 경부암 검사 이제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죠. 0.3%는 뭔가 라는 얘기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진 않아서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백신 접종은요, 사가 백신이 처음에 나왔었죠. 이가 백신이 있었고요. 서바릭스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가다실이라는 게 사가 백신이었고, 두 회사가 그냥 뭐 다 서로 주고받고 했었죠. 그러다 결국은 사가 백신이 지금은 이긴 상태가 됐는데, 그게 이제 국가 백신이 만들어졌어요. 9개예요. 그러니까 타겟을 잡은 게 이제 9개의 인유종 바이러스를 타겟을 잡아서 국가 백신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가 백신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사를 맞으시면 국가 백신을 아마 대부분 놔주실 거예요. 가격도 큰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국가 백신 받는 게 낫죠. 그래서 그 9개만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나머지 바이러스들은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신 예방을 했다 하더라도 빈도를 줄였을 뿐이지 암이 될 위험도는 있기 때문에 검사는 주기적으로 계속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암학회에서의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검사는 계속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역 여부와 상관없이 추적 검사는 계속 하라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국내 허가 사항인데, 백신은 9세에서 26세. 아까 얘기하기를 바이러스 걸렸다고 바로 암이 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보통 2번, 그러니까 2번 이렇게 튄다고 돼 있어요. 40대 그리고 60대 2번 이렇게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생기는 이유가 바이러스 때문인데, 그 바이러스는 결국 어릴 때 생긴 바이러스가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이게 세포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자, 그래서 9세에서 26세 사이에 보통 바이러스를 막는 그 백신을 맞도록 되어 있고요. 남아의 경우는 9세에서 15세까지도 이제 승인을 받게 됐죠. 이게 2016년도 거예요. 그래서 또 최근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아직 뭐 이게 유지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맞기 전에 그러면 HPV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건 어떨까?
뭐 당연히 아니겠죠.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돼서 뭐 다 감염이 됐을 리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항체가 다 있을 리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은요, 4가지 백신, 그러니까 4가 백신을 우리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6번, 11번, 16번, 18번이 이제 가다실 4가 백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4개가 다 감염된 사람은 극히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백신이, 그러니까 내가 감염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항체가 있다 하더라도 한두 개란 얘기죠. 그러니까 백신은 결국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맞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감염됐다고 해서 절제하면은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저희 잘못 알고 계신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궁경부 이형증이 생겼을 때 원추 절제라고 해서 꽃갈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잘라내면은 바이러스도 같이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포가 변형된 세포를 자르는 것이지 바이러스는 몸에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면역력으로 내가 이겨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라내고 나서도 계속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수술을 잘못했다고 저한테. 그러니까 그거는 바이러스는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세포가 변형된, 세포는 무슨 세포죠? 내 세포예요. 나의 세포가 변형이 돼서 남의 세포가 돼버렸어요. 하는 행동은 남같이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라낸 것이지 바이러스는 그냥 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 안에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감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몸에서 면역력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제가 요거 하나 좀 넣어놨고요. 소멸 빈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요. 1년 반이면 80% 없어진다고 제가 얘기했죠. 자, 이거는 또 여성 질환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남성에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남성에게 아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적용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감염이 될 수 있고, 남자에게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이제 바이러스가 남성에게도 많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외국 통계인데요. 외국 브라질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브라질에서 이 통계를 냈는데 보면 여성과는 좀 달라요. 보통 이제 34세? 이때가 성생활이 제일 많은 때라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외국 남성들은. 어쨌든 이때가 제일 높고, 그런데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외국인들도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외국 남자들도 많다는 겁니다. 거의 60%이 정도 차지하고 있네요. 자, 한국 남성은 그럼 어떨까? 자, 외국 남성인데 아까 봤을 때 멕시코 같은 경우는 남성이 8.7%, 스페인은 17%, 덴마크 45%, 덴마크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45%, 브라질은 72%. 역시 열정적인 나라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지 어쨌든 72% 이렇게 많습니다. 중국은 역시 13%. 얘네들은 난 못 믿겠어요. 얘네들 통계는 도저히.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는 1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18세에서 28세 성생활을 하기 시작한 남성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18세에서 28세 사이에 보니까 한 10% 정도 감염이 돼 있더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쨌든 남성들에게는 이렇게 남성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남성들이 이 인유종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은 문제점은 뭐냐 하면 성기암도 생길 수 있고요. 50%라고 하잖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항문암이라고 그래요. A날은. 항문암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목 주변에 생길 수 있는 이런 암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인유종 바이러스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남성들도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국가 면역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 지금 외국에서 보면은 외국 국가 면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65개의 나라입니다. 여자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나라는 61개 나라고요. 남자 여자 다 하고 있는 나라가 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여성들에게 주고 있죠. 그래서 61개의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 연령대는 2017년도에 만 12세 여아 그리고 13세가 되면 캐치업을 할 거냐. 그러니까 12세 때 받지 않은 사람을 13세 된 아이들도 맞춰줄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아직 고민 중. 이렇게 나왔죠.
그게 이제 2017년도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최근에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맞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맞아야 가장 효과가 크고, 그리고 또 어릴 때 맞추면은요, 좋은 점은 또 뭐가 있냐면, 이것도 또 그 임상 시험이 나왔어요. 보통 3번 맞거든요. 한 번 맞고 나서 2달 후에 맞고, 그 다음에 넉 달 후에 맞고, 그러니까 총 6달이 걸리죠. 그래서 3번 맞게 돼 있는데, 젊은 여성들에게, 어린 여성들에게는 2번만 맞춰도 효과가 그대로 올라가요. 그만큼 면역력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번 맞추고 6개월 후에 한 번 맞추고, 그렇게 딱 2번 맞춰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래서 국가에서 이때 맞춰주는 겁니다. 만 12세 여아를 타깃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 백신 맞는 나이는 어릴 때이기 때문에 40대 맞으면 그러면 효과 없겠네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40대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자, 왜 그러면 아까 26세 뭐 이렇게 잡아놨을까요? 9세에서 26세를. 왜냐하면 그때가 면역력, 그때가 이제 성생활이 가장 액티브 할 수 있는 초기 단계이고, 그리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려면 일찍 맞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때 임상시험을 한 겁니다. 이 연령대를 임상시험을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임상시험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한 건 아니고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40대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임상시험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40세 넘은 분들에게도 권유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거를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란셋지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란셋지가 굉장히 그 유명한 논문이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24세에서 45세를 기준으로 잡았었고요. 효과가 있다는 걸 표현을 하고 있는데 90% 효과를 봤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 뭐 결론 얘기 드린 거고. 자, 그리고 2차 접종 시기를 1년 이상 만약에 놓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해야 될까라고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겁니다. 뭐 외국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 외국 갔다가 오셔서 뭐 놓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면 뭐 잊어버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일 많은 게 분만을, 그러니까 임신을 생각하지 못하게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번째, 3번째를 안 맞고, 아니면 3번째를 안 맞고 기다렸다가 아기 분만하고 나서 1년이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맞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맞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이 많이 와요. 근데 그럴 때는 잠깐만, 안 움직이네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접종을 그냥 빨리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맞았으면 그거 한 번 맞은 거 그대로 유지하고, 가능한 빨리, 너무 늦지 않게 조금 더 빨리 맞으면 됩니다. 자, 근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접종 시기를 그럼 빨리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빨리 맞게 된다면, 한 번 맞고 2달 후에 맞고 넉 달 후에 맞아서 6달 동안 맞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한 번 맞고 나서 한 달 있다 맞고 또 한 달 있다 맞게 되면, 내가 좀 빨리 맞고 싶었단 말이죠. 그리고 기회가 돼서, 아니면 공짜로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3번을 맞았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 돼요. 그때는 다시 맞아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도로함입니다. 그건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한 번 맞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항체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 번 맞고 2번 맞고 3번 맞는 이유가, 한 번 때리고 2번 때리면은 첫 번째 때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저걸 주거든요. 항체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3번째 때리면은 2번째 한 것보다 항체를 훨씬 더 많은 양을 또 만들어 줘요. 그게 가능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더 가능해지는데, 만약에 빨리 맞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그 항체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 그 시기를,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맞게 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성숙을 시켜 놓은 다음에 또 한 번 때려야 확 항체가 만들어지지, 만들 기회도 안 만들어주고 바로 2번째, 3번째를 때려대면은 항체가 잘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늦어지면 천천히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1년 후, 2년 후 하게 되면 뭐 그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맞은 게 기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추가로 그냥 안 맞았던 거 맞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접종 후에 1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리스타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WHO에서 이미 그런 권고를 했어요. 너무 기다리지 말고 빨리, 가능한 빨리 맞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빨리 맞으면 효과 없다는 건 제가 그냥 설명을 빨리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종이 빠르거나 충분한 양이 투여되지 않았을 땐 재접종을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 뉴 잉글랜드 저널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백신이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맞아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부스터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부스터라는 건 뭐냐면 세 번을 다 맞아서 한 사이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10년, 20년이 지났단 말이죠. 내가 이제 좀 컸어요. 그럼 그때 동안에 항체가 계속 있을까? 항체가 그때 동안 없어지진 않을까? 거기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억 면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에는 기억 면역이 있어서요. 기억을 하고 있는 세포가 있습니다. 기억 세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거는 얘만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간염 백신 여러분들 맞아보셨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간염 백신 맞고 항체 검사를 해보면 항체가 안 생긴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항체 안 생기면 면역력이 약해서 그렇다고 계속 놔줬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분위기냐면 항체가 안 생겼다 하더라도 그냥 그걸로 오버합니다. 왜냐하면 감염이 되면 이 사람이 항체가 없다 하더라도 평소에 검사를 했는데도 없다 하더라도 주사를 맞았던 사람은 나중에 감염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항체가 확 생겨서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억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게 지금 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기억 면역, 메모리 B 셀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부스터 개념으로 나중에 또 한 번 맞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 지금은 도입되고 있죠. 자, 그리고 면역 효과가 지속되는 것은 B형 간염의 경우는 20년 정도 된다고 돼요. TP는 5에서 10년 정도 된다고 하고. 근데 얘는 지금 그걸 토대로 해서 60개월을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보니까 60개월 후, 그러니까 5년이죠. 5년 후에 보니까 항체를 이건 이제 감염이 된 게 아니고요. 주사를 3번 맞은 사람을 보니까 항체가 점점 떨어졌죠. 조금씩 떨어졌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 5년 후에 항체 주사를 한번 놔줘봤어요. 다시 한번 백신을. 그랬더니 확 올라가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억 면역이라는 겁니다. 있던 것이 이제 갑자기 훅 하고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기억 면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주사 맞는 걸로 3번 맞은 거와 똑같은 효과가 확 나타나죠. 금방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이것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백신에 대한 발표. 자,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다고. 그게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게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맞고 나서 온몸이 막 때려 맞는 것 같이 아파갖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접종을 중단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막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당시에. 이게 몇 년 됐죠. 근데 그때 정확한 얘기는 뭐냐면 적극적인 접종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일본이. 근데 그것을 일시 중단하라고 권장을 중단하라 그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그 국가 접종 NIP라고 하는 국가 접종, 일본 국가 접종은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계속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봤는데 뭐 그 위험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요즘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요. 뭐 가다실에 대한 이야기. 저희 강의는 일단 여기서 끝낼게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하면은 여러분들 지겨우실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제가 할 얘기는 다 했고 인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가장 재미있는 사파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한번 따와봤습니다. 인유종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성접촉을 통해서 옮기는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당신 딸이 지금 HPV에 감염이 돼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빠의 반응은 깜짝 놀란다는 거죠. 얘가 잠자리를 한단 말이야 이러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 재밌는 사파인데 인유종 바이러스는 결국은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을 유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라면은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백신을 미리 놔주고 미리 예방해 주는 것이 부모의 입장 도리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이 사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얘기를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가 다 오늘 질문을 받고 싶거든요. 뭐 질문 받는 걸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제가 강의를 했나 봐요. 1시간을 빨리 끝낸다고 해놓고서는 너무 길게 오히려 얘기를 해버렸는데 한 5분 지겨우실 테니까 5분만이라도 질문을 받았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실래요? 그러면 나가시다가 네, 그게 낫겠습니다. 이게 또 말 못할 내용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저 여기서 5분, 10분 동안 서 있을 테니까요. 네. 자, 여기서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